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네, 윤 대통령의 인선 고심, 쇄신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 오늘 굉장히 다른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주말 사이에는 비서실장 정도는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지점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총선이 정말 아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엄중하게 보여주는 총선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의 우리 환경이 굉장히 그 민생이 어렵고 거기다가 또 특히 그 국제적인 전쟁 등으로 인해서 안보 위기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위기 거기에다 또 사회 분열도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적임자를 정말 우리 국민 통합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위기를 제대로 진단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이겨낼 그런 분으로 아마 이제 좋은 분을 아마 물색하느라고 이제 엄중하게 좋은 분을 대상으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대통령 마음속에는 이미 한 분 정도는 이제 점 찍은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나왔고 정진석 의원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지금 야당이 보시기에는 어떤 인물이 좀 비서실장으로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고 이번 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읽은 다음 반성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도로도 봤겠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도한 역풍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에서 원하는 인물들은 그다지 어려운 인사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정도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반성 국면과 국민 눈높이 국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인사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제 원하는 인사는 확실하게 중도층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는 인물이면 누구든 좋다. 그러나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입니다. 예, 중도층에 그러니까 지금 총선의 어떤 총의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비서실장에 와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국무총리, 그러니까 후임 총리는 어찌됐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권영세 의원이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이 이게 발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과거에 다른 분들이 거론됐을 때는 비단 원희룡 비서실장 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과한 측면이 있었는데 김한길이라든지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빼는 모양새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중도적인 입장 그리고 모두를 통용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지점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야당과의 협치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는 보나 많은 반성을 보이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대승적인 결단을 윤 대통령께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하마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발언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이 들어온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민의를 존중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비서실장이든 후임 총리든 물망에 오른 후보군 두고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검증된 분들이고 이미 정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또 예. 여야 소통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뭐 이미 그 검증됐고 주변으로부터 또 인정받는 분들인데 미리부터 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동안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예. 예, 조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생은 타들어가고 우리 사회 국내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이 문제들이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뭐 좋은 분들 추천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누구는 되고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그 발목 잡히시게 그런 어떤 것은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국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그래서 예. 빨리 이젠 윤석열 정부가 안정을 찾아서 민생을 해결하고 국내외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여와 야가 이제는 정쟁을 이제 그만 이제 좀 자제하고 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오로지 민생 살리고 국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데 같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인선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진정성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있고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거론되는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법률 수석 신설을 검토한다. 그러다 보니까 민정 수석이 사실상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번에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정말 바꿀 것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민의가 지금 충분히 나타난 거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대통령실이든 뭐 우리 정부 내 그 인사 개편이든 할 수 있다면은 뭐든지 민의를 충실히 우리가 수렴을 하고 또 이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률 수석 신설에 대한 배경이라고 한다면 민심을 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 기능을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혹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반대로 그 사정기관 장악력을 좀 키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법률비서관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으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인 부분인데 과도하게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는 것은 저는 죽어도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십시오. 뭐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인사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밀어붙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고 중도층에서 어필이 가능한 부분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좀 심하게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데 힘을 써야지 국민 소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도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지점이 이제 윤 대통령 이번 주 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국민 담화 방식일 것이냐 아니면 기자회견 방식일 것이냐 이런 입장의 어떤 형식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형식을 둬야 된다 보십니까? 당연히 기자회견이 돼야 되겠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산에 가자마자 도어 스태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안 돼서 그만두셨죠.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모두 담화 형태였습니다.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조차 하실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실질적인 반성, 실천적인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대선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기자회견 방식을 채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불편한 질문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측면들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이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날 것이라는 어떤 의견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국민적 민심이 예. 뭔가 큰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또 당정 간에도 그렇고 예. 또 우리 야당과 여당 간의 관계 소통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또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산적한 문제 해결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게끔 아마 소통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은 많이 또 개선이 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보강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거를 뭐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의 어떤 지혜를 모으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보강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아마 이렇게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기다려 보시죠. 예. 예, 제가 심평- 뭐 네. 잘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심평 같습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예. 특히나 이제 윤 대통령 정치적 멘토라고 불렸던 분도 예.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 그 만남을 말린 참모를 신임한 것을 또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서 이제 또 만남이 어떻게 좀 가시권에 들어온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연히 만나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뭐 다른 비서관실까지 다시 만드시면서 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소통은 대국민과의 소통도 있지만 정치적인 파트너인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소통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는 만나지 않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거리낌 없이 하셔야만 국민과의 소통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역시 원내 3당으로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내 3당 대표의 만남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1야당, 2야당, 3야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 대통령께서 소통만 하시려고 하신다면 예. 만나는 것도 저는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라고 해서 못 만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위기의 여당, 비대위로 갈 것이냐, 조기 전대로 갈 것이냐. 지금 굉장히 오늘 아침부터 중진 의원들 만나서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좀 회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당 지도부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가감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네, 비대위 구성을 두고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비대위 무용론부터 시작해서 6말 7초 조기 전대론까지 나옵니다. 쇄신형 비대위, 실무형 비대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쇄신해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총선 참패에 예. 민심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우리 당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입니까? 예. 전당대회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오늘 이제 중진들께서도 논의를 할 거고 또 저희들 또 각 그 선수별 의원들 예. 간에도 충분한 이제 의견 수렴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된다 선언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예. 이번 총선의 교훈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되새기고 예. 또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는 그것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우선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이런 반성과 성찰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뭐 비대위로 가든 우리 조기 전당대회로 가든 그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가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간에 포스트 한동훈 그러니까 누군가는 키를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이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뭐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동안에 우리 비대위 체제에 예. 성공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는
새롭게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3년 차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또 국민들과의 약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가장 이렇게 서포트를 잘할 수 있는 체제가 뭔지 또 이번에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어떻게 잘 담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이제 좋은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 이런 시대 상황 또 여러 가지 우리 현안 과제 이거에 적합한 우리 이제 뭐 지도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내부에는 많은 좋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말을 좀 조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친윤이 될 것이냐, 비윤이 될 것이냐, 거기에 뭐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굉장히 많은 하마평 오른 분들이 있거든요. 좀 뭐 타당 얘기지만 어떤 인물이 좀 당 대표로 나올 것으로 야당에서 좀 추측하고 계십니까? 뭐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라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누구라고 저도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친윤 인사가 다시 당 대표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예.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들께는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야기를 단단히 수용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도 정확하게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감시와 견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뭐 비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인사가 예.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 이 전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우선론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특검 전국이 당장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원내대표 우선 뽑아가지고 야당과의 어떤 협상을 좀 유리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송석준 의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당내에 목소리는 없습니까? 예, 글쎄 뭐 아직 제가 뭐 들은 바는 없고요. 예. 예, 어쨌든 뭐 우리 모두가 예. 어떤 중책이든 서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서로 나서주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책임 있는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수적으로는 이제 좀 기대만큼 적어졌지만 예. 모두가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 당에 어떠한 험한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감내하면서 서로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같이 이렇게 나서 주신다면 예. 또 이제 좋은 이제 우리 지도부도 구성이 되고 당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주제 넘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야당의 특검 압박, 대여 공세가 본격화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선 압승으로 동력은 확보를 한 상황이고 범여권은 최상병 특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5월 그 당장 다음 회기 전에 다음 이제 22대 국회의원 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더 21대 국회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의장과 혹은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다음 회기에서 그 안건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국회 소통관에서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든 다음 회기든 언제든지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실 건지가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저희는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여당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 지금 총선 끝나고 나니까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찬성표 던질 것이다 이야기했고 조경태 의원도 오늘 아침 보니까 지금 이 부분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오히려 민주당보다 먼저 안건을 건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들 뭐 각자의 뭐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예.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그리고 또 그 같은 최상병과 같은 부대 자녀를 제 아들을 군대를 보냈던 예. 심정으로서 사실 그 최상병 그 아주 슬픔 그 상황에서 제가 당시 현장을 또 찾았고 또 제가 발인까지 보고 온 예. 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해병대의 이런 어떤 지휘 체계, 지휘권을 어떻게 이번 그 이런 안타까운 희생과 관련해서 잘 또 기강 문제라든가 군 이런 기본 체계는 유지를 하면서도 이런 재발 방지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타까운 우리 장병의 희생을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스스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자녀 같은 얘기고 또 제가 저 부모님들도 만나보고 또 부대 관계자들도 만나봤지만 우리 국내 안보 현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해병대는 최강군으로서 유사시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면에 나서야 될 이 부대가 군 부대가 이런 어떤 정쟁에 이렇게 휩싸여서 제대로 된 지휘권 행사가 지장을 받고 이렇게 자꾸 정쟁의 중심에 해병대가 거론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 이런 중요한 것은 이 안타까운 희생의 재발 방지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예. 또 근본적으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일단은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맡겨두시고 예. 우리 국회 정치권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 예. 최강군 해병대를 정쟁에 이렇게 한복판에 놓고 흔들어대면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위기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실이 지금 미국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믿고 기다리라는 건지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은폐 의혹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이고 특검을 통해서 소상이 밝혀진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